작은 서점.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스라엘 작가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소설은 성격이 정반대인 남편 미카엘과 아내 한나의 결혼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1950년대 당시 이스라엘의 불안정한 사회처럼 주인공들 역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데요. 자,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책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9120님, 저는 팟캐스트로 작은 서점 들어요. 낮에 피부 마사지 받으면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셨는데, 오늘 피부가 광채가 나겠군요. 어느 곳에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KBS 1라디오 작은 서점에서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모바일 플레이어 콩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번호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작은 서점 팟캐스트와 오디오 클립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1970년대 말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두 한인 가족의 갈등과 파국을 다룬 소설인데요. 디아스포라 오컬트 호러, 김준영 장편소설 지워진 이름들. 자, 이 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편집자들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님, 그리고 난다의 편집자 권현승님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들 어떤 시기신가요? 저는 이제 저희 노벨상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노벨 문학상 때는 연휴가 지나고 네. 노벨 문학상과 관련한 신간들이 나올 테니 거기보다 더 앞서 나와야 하는 신간들을 마감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출판업계 분들은 언제 좀 쉬시는 계절인가요? 뭐 여름엔 또 국제도서전 때문에 바쁘고, 가을 되면 뭐 노벨 문학상 때문에 바쁘고, 또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다음 학기 어떤 참고서 등등 해가지고 이제 학기가 네. 시작되면 또 바쁘잖아요. 네. 그럼 학기가 또 시작되면 그때 바쁘고, 뭐 언제 쉬어요? 언제가 좀 제일 한가한 계절이에요? 바쁨과 바쁨 사이. 그 잠깐 하루 정도 이렇게. 저도 이제 잘 몰랐던 세계인데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이 정말 노고가 엄청나다는 거 느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편집자의 방에서는요. 그동안 좀 귀신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 있었다면 오늘은 사랑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유의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문학의 거장인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이라는 작품입니다. 나의 미카엘. 제목 자체가 굉장히 뭔가 따뜻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미카엘이 누군지 줄거리를 먼저 좀 살짝 들어볼까요? 네. 배경은 1950년대 이스라엘이고요. 주인공은 한나와 미카엘입니다. 둘은 대학에서 우연히 만나서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한나는 히브리 문학을 전공하는 문학 소녀, 그리고 미카엘은 지질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가 미끄러지는 한나의 팔을 탁 잡아주면서 사랑에 빠지고 바로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미카엘은 굉장히 단정하고 외아들로서 아주 가난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주 착실한 모범생 타입의 학자예요. 그리고 지질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 재미없는 학문을 아주 묵묵하게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박사 논문을 쓰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질학 혹시 전공하시고 그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이 들으시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굉장히 다이나믹할까요? 다이나믹하죠. 네네. 재밌을 수도 있는 학문. 네, 이 작품 속 미카엘은 그런 학자인 거죠. 예. 그래서 감정보다는 이성, 충동보다는 매일매일 해나가는 습관 같은 게 지탱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한나는 완전 정반대의 사람인 거예요. 문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몽상, 꿈의 세계, 그리고 비현실 같은 거에 항상 되게 집중을 하고 자기의 감정의 골똘히 골몰에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결이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왜 이런 공상을 하게 되었는지에 골똘히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네. 한나와 미카엘은 사실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인 거죠. 처음에 잠깐 둘은 행복했다가 아들 야이르를 낳고 기르면서 아주 천천히 권태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한나가 깊은 우울을 느끼게 돼요. 처음에는 그 미카엘의 자기랑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사랑했지만 그 무심함이 너무 숨막히게 만드는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느 부부에게나 일어나는 크고 작은 드라마들이 펼쳐지는데요. 네. 뭐 한나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미카엘이 전쟁에 징집돼서 잠깐 나갔다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둘 사이 권태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권태가 짙게 깔려있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네. 저만 여기서는 기혼인데 아마 좀 차차 우리 이제 소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면 굉장히 뭔가 결이 다르게 이걸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기대가 돼요. 그래서 1950년대 이스라엘 배경이라 그러셨잖아요. 네. 남편 미카엘과 아내 한나의 이야기. 이 소설을 쓴 작가가 이제 이스라엘 작가죠. 아모스 오즈. 어떤 사람이죠? 이제 이스라엘 작가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작가라고 꼽히는 분이고요. 네. 살아계셨을 때는 노벨상 후보로도 많이 언급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2018년에 타계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네. 네. 비교적 최근에 타계. 아니, 그 책에 보면 굉장히 젊은 작가의 얼굴이어서 저는 아주. 이게 현대 작가들의 특징이. 미화된. 네, 아무래도 작가분들이 젊은 사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요? 네, 이 사진을 써주세요 하고 보내시면 20-30년 전 사진일 때가 많아요. 지금 이 아모스 오즈의 사진도 누가 봐도 한 그냥 50대 초반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사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 소설을 쓸 때 아모스 오즈는 29이었어요. 29에 쓴 소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이 책 한정. 이 책 한정이죠. 네. 아무튼 타계를 이미 하신 분이고. 네. 네. 근데 이분의 이제 전기를 저도 살펴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현대 20세기에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사와 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삶을 사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이분 자체는 1939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출생하셨는데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48년에 건국이 됐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점차 집단 거주해 옮겨왔던 시기는 그 현대사 흐름에 따라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차츰차츰 옮겨가게 됐고 그 이후에 나중에 돼서야 건국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39년에 출생했었을 때는 사실 나라라는 개념이 명확할 때는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차츰차츰 나라의 꼴이 생기고 뭐 문화가 생기고 뭐 이랬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식의 삶의 형태도 갖췄던 것 같아요. 그 일종의 이스라엘 형식의 집단 농업 공동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전혀 아닌 개념이죠. 네. 키부츠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꽤 10대 때부터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했고 그러한 측면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아무래도 소설에서 직접적으로 네.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소설을 살펴보면 이 나의 미카엘이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나의 미카엘이 한나라는 한 여성 인물의 평범한 인물에 어떻게 보면 되게 내밀한 심리 묘사가 주를 이루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성격이 이 아모스 오즈라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내밀한 심리 묘사 네. 그리고 여성 인물이 많다. 네, 저는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성 작가가 그러니까요. 사실 남성 작가가 묘사한 여성 인물은 많은데 네. 이렇게까지 내밀하게 심리 묘사를 하는 것 참 엄청난 재능이긴 하다라는 생각. 전 개인적으로 저도 남성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의견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아마 작가가 남자인지 모르고 시작을 한 사람들은 끝까지 상상도 못할걸요. 이게 네. 지금 작가가 남성분이라는 거 그죠? 실제로 작가가 그런 편지와 그런 감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여자에 대해서 쓸 수 있었죠? 왜 이게 다 아니야? 혹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좀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부인의 그 리액션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사는 여성으로서 이렇게 여성의 심리를 내밀하게 알아채는 남성 작가, 남성이 본인의 남편이라면. 그게 근데 과연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약간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항상 살면서도 여자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전 상황에서 저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계속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사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작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상상이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분명히 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정말 알기 힘든 여성들의 어떤 네. 마음, 행동 그런 패턴들을 다 꿰뚫고 있거든요. 조금 소름 끼쳤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면에서. 네. 이 작품 쓰고 한 20년 뒤에 또 쓴 블랙박스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이혼한 지 8년이 지난 남녀가 그 편지로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읽어보시면 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여성의 내면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사랑 그런 주고받는 교감의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저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묘사가 되고 있는데 또 동시에 이 작품을 탁월하다고 평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평범한 인물의 묘사를 잘했다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대한 어떤 반영으로 읽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한 나라가 건국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네.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애초에 그 공간 자체가 그전에는 완전히 끊겼다가 다시 생기는 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라는 것이 하나의 생명체라고 한다면은 탄생해서 막 나아가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문화는 어떠한 방식을 띠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어떤 마찰도 있었을 것이고 네. 이상적인 형태의 나아감과 대비되는 현실의 어떤 그렇지 않음에 대한 괴리에 나오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 나의 미카엘이라는 작품에서 그대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연구자들도. 어떤 배경에 대한 얘기 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할 텐데 아무튼 네. 예루살렘이 당시에는 이제 막 전쟁 직후라서 막 계엄령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저기 탱크 같은 게 막 전차 같은 게 지나가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굉장히 그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암울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저는 안 가봤지만 굉장히 우울하게 좀 묘사가 돼 있어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고 성지인데 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시대 배경 얘기는 좀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자, 20대의 남자 작가가 쓴 한 부부의 결혼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나가 이제 지금 쭉 스토리 들어보니까 여자 주인공의 권태가 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왜 권태를 느끼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겠지만 기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문제가? 생각했어요. 네.
하지만 그거에 조금 더 더해졌다면은 미카엘의 너무나도 무심한 그 결이 처음에 사랑을 시작할 때에는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한나한테는. 네. 그렇게 무심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는 흔들림, 어떤 초조함이나 나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는 모습, 그런 미카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면 반대로 결혼 후에 이어지는 일상에서의 그 누적되는 시간, 그 지지부진한 시간 같은 거를 원래도 견디지 못하는 성정인데 네. 미카엘은 너무나도 그걸 잘 견디고 있어서 그걸 너무 섬세하게 그 포착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이 힘든데 저렇게 씩씩하게 매일 자기 공부를 해내는구나 하는 미카엘한테 조금 더 권태를 느끼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질 얘기하셨는데 네.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제 남자 주인공은 그 미카엘은 전형적인 ISTJ예요. 현실주의자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성실한 현실주의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한나는 INFP예요. 맞아요. 네, 그 굉장히 감성이 높고 셔츠 잘 몰랐어. MBTI 잘 모르시는. 교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상력이 그쵸. 풍부한 정말 그 문학하기에 딱 좋은. 그래서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말로 한나한테 그러잖아. 한나야, 너는 참 시인 같구나.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이제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몽상에 항상 네. 취해 있고 현실에는 너무나도 무심한 모습을 보여요. 한나도 그런 것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사실 한나도 미카엘도 굉장히 괴짜 같은 사람이라고 한나가 봤을 땐 묘사가 되지만 네. 아마 한나도 주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괴짜다라는 평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작품은 한나의 거의 1인칭 시점에서 이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간접적으로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인칭 시점이 이제 여자의 심리에서 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쵸. 그 남자니까. 그래서 저는 이 ISTJ 남자와 INFP 여자의 궁합을 또 인터넷에서 막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보면서. 아니, 솔직히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소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싫었어요. 결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뭘 이거 가지고 이렇게 까탈을 부려. 그런 평을 하시는 분이 근데 실제로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 얘야, 이 여자 주인공은 그만해, 이제는. 이거 너는 좀 참아야 돼. 굉장히 저는 딱히 미카엘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이 여자가 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두 사람의 이제 MBTI까지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 둘은 남녀가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매력에 금방 끌려서 잘 지낸대요, 초반에는. 근데 서로 대화의 어떤 방식이 너무 다르기 그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그거를 잘 극복하면 서로 보완이 되는 좋은 궁합이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 보완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결국 대화가 잘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네. 저도 비슷한 마음은 있었는데 조금 과하지 않나 하면서도 이 미카엘이란 이 나이스한 사람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반복되는 그 대화를 하려치면 하는 부분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소 뭐만 물어보면 그냥 답 안 하고 미카엘이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묘사가 나요. 마치 그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네. 그 답할 것은 미소밖에 없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착하고 무슨 땡깡을 부리고 화를 내도 다 받아주는데 얼마나 좋은 성격이에요. 남편은 그런 남편 굉장히 좋은 성격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공감이 네. 가는 구절이 있었는데 네. 나는 그의 자제력을 너무 사랑했다. 근데 가끔씩은 그걸 깨부수고 싶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 의외성을 오히려 결혼 후에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어한 게 아닐까.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둘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네. 단치희의 우표인데요. 그 미카엘이 우표 수집하는 취미를 새로 시작해서 단치희에서 단치가 그려져 있는 우표인가 굉장히 그 골동품 우표를 사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네. 한나가 또 이제 몽상과 단치가 어떤 곳인지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단치가 어떤 곳인지 알려달라고 해요. 미카엘한테. 그랬는데 미카엘의 답변이 브리테니코 백과사전에 D 항목을 검색해봐. 해외여행이 가고 싶어? 그러면은 돈을 좀 더 아껴야지. 현실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장면에서 저 개인적으로 제가 MBTI T이긴 한데 네. 한나를 너무 괴롭게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나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 장면. 못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계획적이고 이런 남자 입장에서는 이런 여자가 되게 귀여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도
나만 계속 이렇게 막 상상하고 막 이렇게 즉흥적이고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이런 남자한테 그쵸. 기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걸 기댈 수 있는. 예,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접점을 자꾸 못 찾는지. 제가 느낀 네. 미카엘은 그 어떤 듬직한 면에 있는데 이게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단순한 대화의 티키타카가 아니라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나의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네네. 응당 그러기 쉬운 게 부부라고들 네. 저는 들었습니다만 몰라서 그러면은 네. 그게 이쪽에서 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든가 막 약간 이런 식 그러면서 다 정도 들고 이러는 건데 미카엘은 보면은 네. 단 한 번도. 네, 그러니까 한나가 좀 과한 행동들을 하면은 화를 내는 게 사실은 좀 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나는 건강한 부부 생활이다. 제가 보기에는 한나는 일부러 화내게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막 그 인내심을 막 시험하잖아요, 계속. 쇼핑을 계속 하잖아요. 쇼핑, 뭐 한 달치. 네. 저기 생활비를 썼다고. 너 이래도 화 안 내? 하면서 계속 긁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네.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하면서 계속 옷장에 넣어놓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사실 더 부글부글 끓게 되지 않을까. 그건 좀 둘 다 쉽지 않아요. 저는 둘 다 쉽지 않긴 한데. 근데 이제 이들의 연애가 뭐 굉장히 짧았어요. 맞아요. 연애 때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느낌들이 보면 한나는 이 미카엘의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쵸.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그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재치가 없다. 무뚝뚝하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자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 면을 좀 자꾸 떠올리면 좀 적응을 해야 될 텐데 계속 참지 못하고 그 남자를 계속 시험을 하면서 그 시험을 하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는 남자한테 답답해서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너무 자꾸 반복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한나는 정말로 듣고 싶었던 말이 있고 본인이 찾는 정답이 있었는데 그럼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왜 그게 얘기를 안 하냐고.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 정답만 빼고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인 거죠, 미카엘은. 네. 저만 지금 한나를 변호하고 있네요. 아니요. 저도 그리고 약간, 네. 나이가 굉장히 어린 거 아시죠? 20살인가 맞아요. 21살에 결혼했고 막 그 이제 아이가 맞아. 막 이제 좀 컸다. 나는 25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그렇네요. 갑자기 이 친구는 25살에 나왔는데 그런 생각을. 저는 그 한나의 표현이었나요? 이제 부부를 뭐 사실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그 바로 부부 관계를 딱 적절하게 표현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장거리 여행. 저도 그 대목 좋아해요. 하는 그 기차를 탄 사람들 같다고. 그러니까 사실 기차를 누군가랑 이제 나란히 앉으면 적당한 예절도 지켜야 되고 굉장히 배려도 해야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팔도 닿지 않게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다리도 좀 빼줘야 되고. 그렇지만 또 가끔은 그 피상적으로 막 잡담도 하면서 유쾌함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부부관계다 얘기하는데 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 혼자 이게 또 기혼자라서 이게 좀 약간 분위기가 지금 둘이 막 너무나 똘망똘망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서로 너무 다른 걸 인정하고 정말 먼 곳을 바라보고 장기 여행이거든요. 장기전이거든요. 그래서 일희일비할 초반에는 너무나 그 일희일비하면서 힘들었죠. 근데 이게 정말 그 이 편이 딱 맞아요. 조금 거리를 두면서 존중해주고 좀 더 이렇게 노력하면서 좀 재밌게 해주고 좀 더 이렇게 사랑하려고 애써주고 그래야 되는데 특히 이 여자 주인공 한나가 이걸 못 견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소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 왜 고모들도 좀 이상한 뭐 시누이 짓하는 고모들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동네 친구라도 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저의 아무튼 책 읽은 느낌입니다. 답답한 거 좀 해소가 됐네. 네. 저도 뭐 아직 결혼을 해본 적 없죠. 연애라는 거를 할 때, 긴 관계를 지속할 때, 뭐,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미카엘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떤 목표, 내가 박사 논문을 따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해서 나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거에 집중해야 해 하는 걸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한나는 지금 당장 단치가 어떤지 나랑 아주 1분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저도 어떤 관계를 지속할 때 같이 행복을 느끼거나 아니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의 결핍을 알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같이 무언가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거를 같이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아프고 힘든 점, 결핍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같이 웃는 일도 많겠지만,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됐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기질 이야기를 했지만, 네. 한나는 자기랑 똑 닮은 어떤 굉장히 감수성이 좋고, 네. 결이 좋고 섬세한 어떤 남자를 만났어도 아마 우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네. 오히려 더 같이 우울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 혹시 권현승 편집자는 누구한테 조금 더 그 공감이 좀 더 가든가요? 이렇게 좀 무심할 수 있는 남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사랑을 더 갈구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한나가 왜 그런지는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너무 같지 않나? 약간 이런 포인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네. 남녀 차이일 수도 있고 제 기질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들면 아까 그처럼 생활비를 한 달에 다 태워? 이러면서 너무 저는 화날 것 같거든요. 화나라고 한 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이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나여도 그것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내 생활비를 어떻게 소중한 생활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마음이 조금 다른 의미로 편치 않게 읽었던 것 같아요.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공감이 안 되면은 그냥 이제 타자화하면서 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 공감이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막 파괴적이게 본인은 자기 네. 파괴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열어져요. 근데 그렇다고 엄청 파괴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조마조마한데 엄청난 극적인 갈등은 또 없어요. 네, 그게 이 소설의 그 매력인 거죠. 그게 현실적인 거죠.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둘은. 네. 속으로 골마가는 내면에 어떤 천천히 누적되는 권태를 느린 호흡으로 정말 잘 쓴 거죠. 권태를 느린 호흡으로 표현했다. 네. 근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소소하게 저는 미카엘에 굉장히 그 감정이입이 많이 됐는데. 그러셨어요? 왜 그렇지? 나는 왜 남의. 근데 그런 행동들 있잖아요. 이 남편이 부인이 너무 아프니까 아침에 이렇게 우유에다가 꿀을 타가지고 계속 먹여주고 밤에도 자기는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내 방에 빛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니까 자지 못하는 걸 알고 문을 열어서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했더니 여자가 나 아프다 그랬잖아 하면서 버럭 짜증을 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나 사실 지금 별거 아닌 책 그냥 3번째 읽고 있는 것 뿐이야. 내가 하는 일 중요하지 않아. 나 공부 중요하지 않아. 너가 그렇게 힘들면 내가 빨리 돈이라도 벌까. 뭐 계속 안절부절. 쩔쩔매잖아요. 그렇게 맞아요. 그 연애 시절에 이 여자 주인공이 좋아했던 그 남자의 모습이 평생 부부 생활에서도 이어지는데 왜 이렇게 부인은 짜증을 내고 남편을 미워하는지. 근데 마냥 미워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한 것 같아요. 네. 첫 문장이 막 나한테는 사랑하는 힘이 넘쳤지만 이제는 그 사랑하는 힘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정말 사랑을 해보려고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남편을 아껴주려고 노력했다가 좌절하고 네. 뭐 시도해봤다가 실패하고 자기 혐오적인 그런 생각에 빠지고 하면서 힘들어 했다는 거는 저는 사실은 미카엘 사랑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소설 제목도 나의 미카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사랑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쭉 읽다가 얘네들을 그냥 빨리 다른 길 찾아야지. 막 뭐 어떻게 되나 얘네들 나중에 뭐 찢어지나 계속 생각하다가 이게 제목이 나의 미카엘이구나 하면서 계속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되는 독자 입장에서는 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둘이 서로 헤어지면 네. 저는 미카엘은 바로 재혼해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다른 여자를 만나서도 행복하게 네. 삶을 꾸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근데 한나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여기서 곡 한 곡 듣고 또 이 책에 좀 좋은 문장들이며 또 다른 이야기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델의 Easy on Me 듣고 올게요. 네, 작은 서점 편집자의 방 김민경, 권현승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멕시코 작가의 소설을 봤는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문학계 거장 아모스 오즈의 작품 만나보고 있는데요. 나의 미카엘.
네, 책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클리닉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앞서 좀 너무 이제 남녀 부부 생활에 좀 제가 좀 몰입을 한 것 같은데, 나의 미카엘 굉장히 좀 답답한 마음을 읽었다고 호소했지만 사실 문장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이 사람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매년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정말 좋은 아주 아름다운 글귀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몇 개 막 적어두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좀 찾아보니까 이 작가를 이렇게 좋은 문장들 필사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말 권태로운 이 부부 생활에서도 그래도 그 감정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두 분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떤 분부터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계속 한나의 권태, 한나의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걸 작품 전체에서 물론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좀 멋진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락 의자에 앉아서 당신 검은 양복의 커프스 단추를 고쳐 달아 좀 더 유행에 맞는 걸로 만들고 있었죠. 바느질하면서 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우리에게 떨어진, 우리의 삶을 사물과 장소와 사람들과 생각들로부터 단절시키는 이 꿰뚫을 수 없는 유리돔은 뭐지? 물론 미카엘, 친구들, 손님들, 동료, 이웃, 친척들이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거실에 앉아서 얘기할 때면 그들의 말은 그 유리 때문에, 투명하지조차 않은 그 유리 때문에 항상 불분명해져요. 내가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해내는 건 사람들의 표정에서랍니다. 가끔은 모습도 흩어지죠. 형체 없는 막연한 덩어리로요. 사물과 장소와 사람들과 생각들, 난 이것들이 필요하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어때요, 미카엘? 당신은 만족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신은 가끔 슬퍼 보여요. 당신은 만족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죽는다면 어떡하죠? 당신이 죽는다면 어떡하죠? 난 그저 도입부, 예행 연습을 겨우겨우 더듬어 해나가고 있을 뿐이고 앞으로 다가올 날에 해야 할 어려운 역할을 외우고 연습하는 중이라고요. 짐을 싸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여행은 언제 시작되나요, 미카엘?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지쳐버렸어요. 자동차 운전대에 팔을 얹어놓고 있군요. 졸고 있는 건가요?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모르겠네요. 당신은 언제나 그렇게 조용하고 절도가 있으니까. 시동을 걸어요, 미카엘. 떠나요. 나는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답답한 여자 입장에서의 그 마음을 참 되게 정말 세심하게, 묘사를 섬세하게 한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제 느낌은 더 달지 않겠습니다. 제가 결혼이라는 장거리 여행에 어떻게 보면 정말 수십 년? 십수년의 서사잖아요. 저는 이런 대목들 보면서 사실 근데 한나가 또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이게 50년대인데 약간 82년생 김지영 이런 소설도 좀 약간 전 떠올랐거든요.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고 남편에 되게 굉장히 실망도 하고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의 어떤 육체적 고통도 있고 그런 서사의 또 한 장면이었는데 네. 두 분이 좀 또 이런 공감은 조금 안 드실 것 같은데. 얘기가 안 되나요? 아직 멀었나요? 맞아요. 결혼 정말 장거리 여행 같아요. 제 여행은 말이죠. 하고 툭툭 들어야 되는데. 장거리만 한번 해봐라. 한번 시작해봐라. 네. 그러면 또 우리 권현승 편집자님은 또 어떤 좀 대목을. 네. 저는 이제 민경 편집자님께서는 좀 뒤쪽 그러니까 이야기가 결혼 생활이 좀 많이 진행된 다음이었다면 제가 고른 부분 좀 앞부분이에요. 네. 조금 이 어떤 한나라는 인물의 어떤 혼란이 시작되는 부분, 한나가 좀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을 좀 골라와봤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친 남자를 원했던 적이 없다. 내가 어째서 이런 실망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 소녀적에 나는 언제나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젊은 학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내심 생각하곤 했다. 나는 발끝으로 살살 걸어서 가구가 꽉 들어찬 그의 서재에 들어가
책상 여기저기에 펼쳐져 있는 두꺼운 독일책 위에 차 한 잔을 내려놓고 재떨이를 비우고 조용히 덧창을 닫고 그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발끝으로 걸어서 방을 나올 것이다. 내 남편이 갈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처럼 나에게 덤벼들었다면 나는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섬세한 악기인 것처럼 아니면 시험관을 다루는 과학자처럼 미카엘이 나에게 다가왔다면 내 기분은 왜 엉망이겠는가. 밤마다 나는 티라 야아르에서 예루살렘 거리의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던 그날 밤 그가 입었던 따뜻하고 거친 외투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그 처음 몇 밤에는 미카엘의 테라상타 카페테리아에서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던 차 숟가락도 다시 생각났다. 봐요. 이 한나는 저도 그 대목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 남편을 둔 자기 인생을 계속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뭐 조금은 있는 미카엘을 선택을 했어요. 남편의 유명세와 그 선곡에 이제 기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그 남편은 사실 이제 지질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답사도 가야 되고 굉장히 일정들이 많은데 부인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다 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마움? 또 뭐 본인은 굉장히 그 결혼 전에는 남편이 공부하고 있으면 뭐 가서 이제 뭐 재떨이도 비우고 몰래 이렇게 조용히 숨소리 죽여가면서 나오고 뭐 이런 현모양처 같은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는데 정작 결혼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나중에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 그때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는데 왜 변했어? 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항상 그래요. 결혼이라는 게 나는 뭐 정말 잘생긴 남자랑 결혼할 거야. 난 정말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근데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나는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이 그냥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또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나도 정말 이 시대에 대한민국으로 사는 뭐 저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야 될 텐데 거기에서 막 너무 우울해지고 힘들어하니까 그게 좀 안쓰럽다고 또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아니 두 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게 뭐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나는 꼭 결혼할 때 이 지점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 내 배우자 나의 그 반려자는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돼. 변화하지 말아야 돼. 그런 게 있으세요? 갑자기 한숨이 쉬시죠? 이 반응이 뭐지 도대체? 갖지 말라고요. 결국 그런 거 혹시 있으면 네. 근데 저는 항상 누구를 이렇게 먼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을. 네. 당연히 저의 결혼이나 저의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확실한 체크리스트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좋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죠. 네, 갖지 말라고 네, 거죠. 뭔가 이렇게 꼼꼼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막 희망이 많으면 나중에 너무 실망하게 되거든요. 전 이 자세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거보다는 다른 걸 꿈꾸는 거죠. 주택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재정적 상황. 너무 힘들 때 데리러 와줄 수 있지 않을까. 차로. 제가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현실적이다. 그런 거를 꿈꾸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어야 해 하는 인물상은 뾰족하게는 없는 것 같아요. 현승님 어떠세요? 저도 되게 거의 동일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만나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구나 아니구나 하는 게 있겠지만은 선제적으로 이제 체크리스트를 딱 두고 아웃 이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제 나이의 여성들, 이게 어느 독자들 층이 나오잖아요. 이 책을 좋아하는. 이 흐름 굉장히 부담스러울걸요. 근데 이게 또 이 소설 저자의 어찌 보면 의도인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뭐 100% 한나와 내가 꼭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 사실 되게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상을 살 때 어떤 날에는 한나 같은 우울이나 권태나 몽상 같은 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크고 작은 내면의 한나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닐까. 물론 너무 그렇게 극화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실 찾기 힘들겠지만 어떤 소설 속 인물에게 공감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정말 100% 나랑 일치해야 공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일상의 여성이 느끼는 권태, 사랑 앞에서 느끼는 권태를 잘 표현했던 점에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이 소설이 이제 1950년대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1차 중동 전쟁이나 뭐 시온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알면 소설이 재밌을까 아니면 몰라도 상관없는 아시겠지만 몰라도 정말 한 부부의 이야기를 읽어도 좋지만 네. 그게 또 겹쳐지면서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발견하는 것도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굉장히 근시일에 건국을 했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네.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처럼 일제시대를 겪었다가 건국이 되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네네. 그 오랫동안 머물렀지 않았지만은 어떤 민족적인 맥락이 있던 땅을 하지만 지금은 자기의 것이 아닌 땅에 가서 건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국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초반에 이끌어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조급함과 어떤 그쵸. 열망과 뭔가를 해야 된다. 네,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강박일 수도 있는 어떤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국가와 개인이라는 그 관계를 봤을 때 국가의 어떠한 특정한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개인의 욕망은 조금 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국가주의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조금 많이 보수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배경으로 나오기도 하고 한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불만족도 보시면은 저희가 아직까지 오늘 그 디테일한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은 그 몽상 자기 꿈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랑 전혀 맥락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그 개인의 욕망, 좀 성적인 욕망과도 많이 관계가 맞아요. 있고, 네, 그런 내밀한 욕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아까 국가의 얘기를 한 가족으로 치환해서 본다면은 한나는 말하자면은 뭐 본인이 선택을 했건 선택하지 않았건 미카엘이라는 기둥을 위해서 자기의 문학 공부를 희생하고 이제 보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본인이 선택했음에도 꿈에서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않는 굉장히 원초적인 욕망들이 있는 거죠. 좋은 지적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소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어떤 여자의 감정뿐만 아니라 한나가 계속 꾸는 꿈들이에요. 굉장히 황당해요. 이거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와? 고양이 얘기가 왜 나와? 근데 이제 막 소설 보면 그 꿈과 현실을 막 드나드는데 그게 이제 억눌린 어떤 개인의 욕망들이 그렇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 근원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팔레스타인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굳건한 뿌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민족적으로 강박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지금 이 미카엘처럼 어떤 굳건한 그런 대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말하지 않고 그냥 미소로 이 모든 상황을 그냥 보내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에 미카엘은 그걸 대변하고 있는 어떤 그 캐릭터고 한나는 그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거기도 젊음 있고 청춘 있고 개인적인 욕망들이 있는데 그거를 정말 그야말로 계속 거세시키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거기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또 대비를 어떤 사회 흐름에 맞춰서 내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게 단순히 부부 클리닉으로 다가갈 그런 문제가 아니었군요. 네, 아닙니다. 그 꿈도 꿈의 디테일한 내용 굉장히 황당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디테일보다는 언제 몽상에 빠지는지를 보는 게 저는 인상 깊었는데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나 미카엘이랑 얘기하던 도중에도 계속해서 현실을 망각하고 그 몽상으로 빠지는데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현실과 자기를 괴리를 시켜서 뭐 지키고 싶었던 게 있을 수도 있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에게 좀 많이 연민이 가고 공감이 갔던 것 같아요. 아모스 오즈는. 왜냐면은 그 키부츠 훌다라는 데도 굉장히 이상주의자들이 가는 곳이었는데 사실은 거기를 성인이 돼서 떠난 이유도 그 안에서 또 모순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 생활에서의 실망을 느끼고 떠나온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굉장히 불안정한데 거기서 떠난 키부츠에서도 나는 다시 떠났구나. 계속 자기는 떠나고 있고 부평초처럼 떠다닌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모스 오즈 20대에는. 그런 자기의 심정이 잘 녹아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작가가 그 소설에서 주인공을 별을 보다가 실족하는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신의 처지 아니면은 그런 막 국가가 생기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그런 꽉 막힌 국가에 사는 이상주의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소설에서는 주인공으로 무대로 올리고 싶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작품, 블랙박스라는 작품 아까 말씀드린 거기도 그 여자분이 한나처럼 똑같이 이상주의자이고 블랙박스의 남편은 또 엄청 세계적인 학자예요. 비슷하네요. 또 그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거기는 여기가 약간 순한 맛이라면 거기는 진짜 매운 맛이에요. 재혼을 했거든요. 여자분이. 그래서 셋이서 싸웁니다. 그렇구나. 이 작가님이 좀 독특하시구나. 그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지만 꼭 순서를 지켜서 나의 미카를 먼저 읽으시고 읽어야지. 블랙박스를 읽으시면 재밌다. 네. 굉장히 재밌죠. 그 책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모스 오즈의 나의 미카엘 얘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봤는데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우리 권현승 편집자님이 저희가 4월부터 계속 너무나 좋은 시간 이렇게 가졌는데 오늘 마지막이라면서요. 왜요? 왜 저희 뭐 서운해요? 왜 떠나시는 거예요? 서운한 건 전혀 없습니다. 개인사적으로 이제 방송을 같이 못하게 됐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유독 재밌다고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굉장히 재밌었고 오늘 포함해서 뭔가 되게 처음부터 저희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작품 결국에는 좋아하는 작품 소개하는 거가 가장 큰 즐거움인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도 되게 행복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뭔가 문학에 있어서 깊이가 좀 남다른 청년이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또 듣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굉장히 그 자극이 됐었거든요. 뭐 이걸 3번이나 읽었대? 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구나. 근데 또 이 자리를 누가 또 대신해 줄 수 있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나중에 마음 바뀌면 다시 오세요. 자리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김민경 편집장님도 아쉽죠? 한마디 좀 하시면서 보내드릴까요? 네. 너무 이제야 좀 굉장히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저희가 즐겁게 작품 얘기를 하고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 하고 마음을 내려놓았던 때인데 보내드리게 되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그동안 같이 작품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현생님의 앞길에. 네, 맞아요. 진짜 앞길에 새로운 길을 떠나는 우리 권현승 편집자님을 격렬히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말을 경연쩍네요. 난 순간 우는 줄 알았네. 자, 그리고 김민경 편집자님은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띄워드리면서 우리 청취자 이정수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네요. 두 분과 인사드리고요.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Rose and flows of angels.